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누구나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들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자기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가, 이걸 제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능력이나 기본 품성도 중요하긴 하죠. 하지만 저도 나름 이름 알려진 회사에서 커리어를 쌓고 있고, 거기다 저희 친정부모님, 역시 노후 준비 확실하시다 보니 돈 문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확실한 자기 직업이 있고 성실하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남편 될 사람의 인성은 기본 중에 기본 아닌가요? 사실 제게는 3살 많은 언니가 한 명 있어요. 5년 전에 결혼했다가 현재는 이혼한 상태인데 언니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형부였거든요. 직업도 괜찮고 사람 자체로만 보면 성격도 좋은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되지도 않은 이유로 저희 언니를 시집살이 시키는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언니를 지켜주기는커녕 두 손 놓고 방관만 했더라고요. 결국 참다 못한 언니가 이혼을 결정한 거죠. 그렇다 보니 지금 남편과 한참 연애하고 결혼까지 생각할 관계가 되면서부터 저는 남편이 시부모님한테 어떤 식으로 대하는지가 너무 관심이 가더라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시부모님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럴 때 남편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보면 앞으로 저와 결혼한 후에도 대략적인 견적이 나온다고 생각했거든요. 다행히 오랜 시간 동안 지켜봐온 결과 남편은 아주 합리적인 남자더라고요. 자기 부모님이라고 해도 상식을 벗어난 말씀을 하시거나 그릇된 판단을 할 때마다 부드럽지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거든요. 물론 저한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다고 자기 생각만 옳다 우기지도 않아요. 상대방 이야기도 충분히 들어보고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는 타입이라. 저는 마침내 연애기간 3년 만에 결혼까지 허락을 했습니다. 작년 9월에 결혼했으니 지금 거의 반년이 다 돼가네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 남편과는 아직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시아버지도 남편처럼 무던한 편이시고요. 그럼 이제 남은 건 딱 한 사람이겠죠? 지금 제가 사연을 신청하게 된 원인을 제공하신 시어머니입니다. 남편과 연애하면서 겨우 한두 번 스치듯 인사드린 게 전부라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분인지 짐작을 못했는데 상견례 때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결코 좋은 분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제가 왜 그렇게 판단을 내렸냐면 왜 보통 상견례 때는 자기 자식 칭찬보다 상대방을 띄워주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실제로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거든요. 연신 남편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다. 요즘 참 보기 드문 청년이다. 비록 많이 부족하겠지만 며느리로서 이뻐해 주시면 고맙겠다라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바톤을 이어받으신 시아버지 역시 저에 대해서 좋은 말만 해주시며 화답을 해주셨는데 막상 시어머니는 정반대였어요. 딱히 저를 까내리시지는 않았지만 자기 아들이 학창 시절에 얼마나 공부를 잘했었고 또 얼굴도 잘생겨서 여자애들한테 인기가 많았다느니 아주 자식 자랑에 여념이 없으신 겁니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어색해진 건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다행히 시아버지와 남편이 중간에서 적당히 화제를 돌려서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저는 그때 이미 알아챘습니다. 전형적인 아들밖에 모르는 시어머니 스타일이구나 하고요. 그래도 크게 걱정하지 않은 건 남편과 시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도 지금까지 시아버지가 하신 말씀 중에 억지를 쓰거나 틀린 말씀은 하나도 없고 남편 역시 맞벌이를 하는데 집안일을 독박으로 시킬 수는 없다며 설거지나 청소 같은 기본적인 집안일을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건 기본이고요.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의 저런 모습 정도는 크게 걱정거리조차 되지도 않았고 이번처럼 대단한 사건으로 번질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이번 신정 때부터로 거슬러 올라가야겠네요. 저희 친정이나 시가 모두 제사를 지내지 않다 보니 딱히 음식을 준비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신정 때는 친정에 가고 구정 때는 시가에 가기로 미리 스케줄을 잡아놨었습니다. 하지만 신정이 다가오기 며칠 전에 친정엄마가 뒤늦게 심한 독감에 걸렸다며 저희 보고 오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시가에 들리기로 계획을 변경을 했는데 회사에서 연말회식이 잡혀 있었거든요. 집에서 하루 쉬고 다음 날인 새해 첫날 아침 일찍 가려고 남편과 이야기가 끝내고 나니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오는 겁니다.
웬만하면 저녁 늦게라도 하루 일찍 와서 자고 아침도 같이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옆에서 남편이 그러면 저 피곤하다고 그냥 새해 첫날 가겠다고 말하라고 조용히 소근거리는 찰나 어머님이 그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갑자기 싸늘한 목소리로 니들 알아서 하라며 전화를 확 끊으시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저희가 잘한 것도 없고 해서 그냥 남편은 먼저 시가로 출발하고 저는 회식 끝나고 시가로 바로 가기로 했죠. 마침 회식도 사실 참석하기 싫었는데다 시가에 가야 한다는 이유로 1차에만 얼굴 비추고 빠져나올 수 있으니 저한테도 딱히 나쁠 게 없어 보였어요. 참고로 저희 회사랑 시부모님이 살고 계신 곳은 차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1차 회식이 끝나고 남편을 데리러 왔더라고요. 사실 직행으로 가는 버스도 있어서 괜찮다고는 했는데 막상 남편 얼굴을 보니까 든든하고 좋았습니다. 그렇게 시가에 도착을 했고 환한 얼굴로 반겨주시는 시아버지와는 달리 시어머니는 뭔가 뾰루퉁한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냥 저 혼자 버스 타고 와도 될 걸 굳이 자기 아들 힘들게 운전시켰다면서 못마땅해 하신 거죠. 솔직히 시가에 올 때는 제가 운전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와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남편이 알아서 마중을 나온 걸 왜 제 탓을 하시는 건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명절이고 하니 크게 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다음날 새벽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저와 남편이 자고 있는 방문을 열고 들어오셔서는 저를 깨우시더라고요. 그때가 아마 새벽 6시도 안 된 이른 시간이었는데 따라 나오라고 하시길래 옆에 있는 남편을 깨우려고 몸을 돌렸죠. 그랬더니 제 팔을 휙 낚아채시면서 어제 일하고 와서 피곤할 텐데 그냥 자게 놔두랍니다. 남편은 오전 근무였고 저는 하루 풀근무에 회식까지 하고 왔다고 말씀드리려다 그냥 따라 나갔습니다. 꼭두 새벽부터 뭘 하시려는가 봤는데 갑자기 저보고 떡국을 끓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요리 같은 건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자신이 없다고 말하는 제게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라시더군요. 그때부터 저는 시어머니의 지시대로 떡국을 끓이기 시작했고 달걀지단부터 김가루 준비까지 알려주는 대로 그대로 하니까 어느 정도 모양새를 갖추긴 했습니다. 물론 계란지단을 만들 때 제가 뭣도 모르고 계란을 풀어서 휘휘 젓고 있는 걸 보시고는 갑자기 제 손등을 탁 내려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단을 노른자랑 흰자를 따로 만들어야지 섞어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야단을 치시긴 했어요. 그냥 좋게 말씀하셔도 될 텐데 꼭 그렇게까지 무안을 주셔야 했을까 서운했습니다. 아무튼 여차저차 떡국 준비를 끝내고 상을 차리려는데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와 남편을 깨우라고 나머지는 당신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저도 제대로 씻고 옷도 입어야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얼마가 흘렀을까? 시어머니가 아침상 준비 다 됐다고 부르셔서 나갔어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시어머니가 떠주시는 떡국을 봤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일전에 신혼여행 다녀오면서 제가 직접 골라드린 그릇 세트를 일부러 꺼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제 떡국이 담긴 그릇만 이빨이 조금 나가 있는 낡은 그릇인 거예요. 하다못해 반찬 담은 그릇들도 전부 제가 선물해드린 거였는데 어떻게 딱 제 것만 다른 건지 누가 봐도 일부러 그러셨다는 게 확실했습니다. 당장이라도 한마디 하고 따지고 싶었지만 어차피 심증뿐이잖아요. 그냥 몰랐다고 발뺌하면 오히려 저만 우스운 꼴이 될까봐 또 한 번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시작했는데 제 떡국 안에는 떡밖에 없고 고기 한 점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슬쩍 남편과 시아버지가 먹고 있는 걸 보니 아주 떡반 고기 반이었고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더군요. 들고 있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제가 숟가락을 안 뜨고 있으니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셨어요. 네가 거의 다 끓인 건데 입에 안 맞냐고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제 떡국에는 떡만 있고 건더기가 하나도 없다고 냉동만두라도 있으면 넣고 끓일 걸. 혹시 냉장고에 만두 같은 거 있냐라며 빈정대듯이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제 떡국을 보더니 이게 뭐냐고 설마 먹는 걸로 며느리 기강 잡는 거 뭐 그런 거 하시냐며 농담 반 진담 반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떡국에서 고기를 건져 저한테 주는데 그런 상황 자체가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미운 짓을 했길래 별거 아닌 걸로 마음 상하게 하시는지 다들 기분 좋게 보내야 할 명절에 이게 무슨 꼴인가 싶었거든요.
시아버지도 남편한테 설마 니네 엄마가 그렇게 쪼잔한 사람인 줄 아냐? 원래 니네 엄마 고기 안 좋아해서 일부러 당신이 먹으려고 푼 건데 그게 하필 며느리한테 갔나 보다 하시면서 제 떡국과 시어머니 떡국을 바꿔주시기까지 했네요. 시어머니는 약간 당황하셨는지 얼떨결에 제 떡국을 받으셨고 뭐 묘하게 어색한 분위기에서 식사는 끝났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내내 남편은 자기 엄마가 설마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저를 달려주려 애쓰더라고요. 화는 많이 났지만 그래도 남편이랑 시아버지가 제때 제 편을 들어준 덕에 그냥 넘기기로 했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거보다 더한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도 얼마나 많을 텐데 이 정도는 애교로 넘기자 한 거죠. 하지만 구정이 지나고 며칠 뒤에 시어머니가 또 전화를 하신 겁니다. 저번에 제가 만두를 찾던 게 생각나셨다며 냉동만두는 영양가도 없고 조미료 투성이라고 직접 만두를 빚어 먹자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느낌이 쎄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결혼 초기라 딱히 거절하기도 애매하고 해서 토요일 아침에 시가에 갔습니다. 도착하고 보니 이미 만두 빚을 준비를 다 해놓으셨더군요. 업소에서나 쓸 법한 초대형 양은다라이에 만두소를 한가득 준비해 놓으셨길래 뭘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냐 했더니 맛있는 건 나눠 먹어야 하지 않겠냐며 이웃들한테도 나눠줄 거라고 하셨어요. 이걸 언제 다 빚나 앞이 캄캄했지만 뭐 어쩌겠어요. 그렇다고 이제 와서 만두 빚기 싫다고 도망갈 수도 없잖아요. 거기다 만두소 준비부터 같이 할 줄 알았는데 이미 밑준비를 다 해놓으신 시어머니의 수고도 있고 해서 저희는 본격적으로 만두를 빚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그날은 시어머니가 들어가 쉬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제 눈치를 살피며 옆에 앉아서 그 두꺼운 손으로 만두를 같이 쪼물딱거리며 못난이 만두를 생산하고 있었고요. 처음으로 그렇게 많은 양의 만두를 만드는 거라 솔직히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이랑 둘이서 하니 마치 데이트하는 것 같고 재미는 있더라고요. 결국 그만 턴 만두소도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고 아마 그날 저 혼자 만든 것만 한 200개는 될 겁니다. 허리가 아파 죽을 것 같았지만 그래도 앉은 자리에서 다 끝냈어요. 시어머니도 같이 하기는 하셨는데 옆에 남편이 도와주고 있는 게 꼴보기 싫었는지 계속해서 남편한테 잔심부름을 시키면서 최대한 남편을 빼내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드디어 만두국을 끓일 시간이었는데 아침 대바람부터 만두만 빚어내다 보니 엄청 허기가 지더군요. 그런데 만두국을 거의 다 끓였을 무렵 시어머니가 저한테 심부름을 시키는 겁니다. 앞집에 만두 좀 가져다 주라고요. 남편이 일단 식사부터 하고 자기가 가져다 준다 하는데도 꼭 저한테 시키시길래 후딱 다녀왔죠. 그리고 겨우 자리에 돌아와 식사를 하려는데 순간 뭔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위화감이 들었어요. 혹시나 싶어 숟가락으로 국물 안을 휘휘 저어보니 제 만두국에 들어있는 만두들 상태가 이상한 겁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글쎄 남편이 만들다가 실패한 옆구리 터진 만두들만 제 그릇에 담겨 있는데 정말 그 순간 겨우 잡고 있던 제 인내심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제 그릇을 들고 일어나 싱크대로 성큼성큼 갖고 그대로 다 부어버렸네요. 그리곤 비닐봉지에다가 제가 만든 만두를 최대한 가득 담기 시작했습니다. 온 식구가 저의 돌발 행동에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지 쳐다만 보고 있었고요. 만두를 대충 담고 나서 시어머니에게 그랬습니다. 어머님 눈에는 제가 가족으로 안 보이시니 이거 가지고 가서 저희 집 가서 혼자 먹겠습니다. 만두 재료값은 제가 아침부터 일한 걸로 퉁치시고 그래도 모자르다고 생각되시면 아드님한테 받으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그 길로 나와버렸어요. 남편이 제 팔을 잡으며 붙잡길래 당장 싱크대에 가서 당신 어머님이 나한테 어떤 만두를 주셨는지 확인이나 해보라고 말하며 뿌리쳐버렸죠. 그 길로 남편도 두고 저 혼자서 차 끌고 저희 집으로 돌아왔네요. 얼마나 승질이 나는지 씩씩대며 혼자서 분을 삭히고 있었는데 두어 시간이 지났을까 남편이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솔직히 남편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긴가민가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를 탓하기는커녕 덕분에 진짜 오랜만에 대중교통 타고 집에 왔다며 오랜만에 옛날 생각도 나고 좋았다고 씩 웃으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옆에 앉더니 제 손을 잡으면서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안 그래도 지금까지 자기 엄마한테 뭐라고 하고 오는 길이라며 자기도 자기지만 아버지가 더 화가 나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 참아줘서 고맙다. 다음부터는 이런 상황 안 생기게 자기가 중간에서 더 신경 쓸 테니 너무 상처받지 말라고 하는데 참 고마웠습니다. 머리로는 쉽지만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객관적으로 상황 판단을 할 줄 아는 남편이 그날따라 더 든든하게 느껴졌네요. 거기다 시아버지께서도 전화를 하셔서 따로 사과를 하셨고요. 전에 듣기론 그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랑 남편 두 명한테 엄청 혼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제 마음이 풀릴 때까지 시가에 안 가도 괜찮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만한 일로 발길 끊고 자시고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하던 대로 할 예정입니다. 시어머니도 이번 일을 겪으셨으니 같은 실수는 안 하시겠죠. 며느리만 보면 아들 뺏어간 여자로 생각해서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시어머니들이 많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막상 제가 직접 경험하니 정말 난감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든든하게 내 편이 되어주는 남편과 시아버지도 있고 무엇보다 기죽지 않고 할 말은 할 줄 아는 저를 믿고 앞으로도 똑부러지게 잘 살겠습니다.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2년 된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평생의 반려자로 믿었던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남편을 용서할까도 생각해봤는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제 탓을 하시네요. 어처구니도 없고 창피해서 차마 친구들한테도 못한 이야기를 여기서 해볼까 합니다. 저와 남편은 대학 캠퍼스 커플로 만났어요. 남편이 유난히 적극적으로 다가와서 사귀게 되었죠. 졸업 후 저는 의류 관련 회사에 입사했고 남편은 저보다 1년 정도 늦게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3년쯤 직장 생활을 한 후 우리 둘이 사업을 한번 해보자며 의류도매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사업이 기대 이상으로 빨리 성장해서 이듬해에는 추가로 직원들까지 채용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 후 사업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남편은 저에게 청혼을 해왔고 저도 당연히 행복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양가 부모님이 각자 먼 지방에 거주하고 계셨기 때문에 6년의 연애 기간 동안 찾아뵌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만나게 되었죠. 남편에게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시아버지와 전업주부이신 시어머니가 계셨고 2살 어린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 시아버지께서는 남편에게 어디서 참한 여자를 데려왔다며 제주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모든 일은 여자가 하기 달렸다며 항상 행실을 바르게 하고 현명하게 행동하라는 덕담을 해주시더라고요. 여기까지는 정말 좋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쓸데없는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지고 엎어져도 남자가 벌어오는 돈으로 사는 한 남자가 하늘이고 여자가 땅이니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그러려니 하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속으로 당신도 딸이 있으면서 어떻게 저런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시나 싶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께 저도 돈 벌어요 하고 애교 있게 말씀드렸더니 네가 벌어봤자 얼마나 버냐고 하시더군요.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남편이랑 저랑 같이 일한다고 말씀드렸죠. 제 말을 듣고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이 하는 일을 아내가 돕는 건 당연한 거라고 그러시더군요. 곧 남편이 일 이야기는 그만하자며 대화 주제를 돌렸습니다.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남편에게 나는 당신 일을 돕는 게 아니고 같이 일하는 건데 왜 시어머니께선 내가 단순히 당신 일을 돕는다고 생각하시는 거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워낙에 아들 자랑으로 사시는 분이라 자기가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처럼 부풀려서 말했다며 미안하다고 대신 사과하더라고요. 남편 말대로 시어머니께서는 아들 자랑을 정말 끊임없이 하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그런 자랑을 하면서 꼭 주변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였어요. 한 번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시댁에 내려간 일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주말에 교회분들하고 식사를 하기로 하셨다며 서울로 올라가기 전에 저희더러 들려서 인사라도 한번 하고 가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약속 장소에 도착해 인사를 드리고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 저희에게 둘 다 TV에 나오는 사람들 같다며 보기 좋다고 칭찬들을 해주셨죠.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그렇지 않아도 어렸을 때 당신 아들 연예인 시키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면서 인물 좋지 머리 좋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다고 한술 더 뜨시더라고요. 거기서 끝났으면 저도 단순히 엄마로서 아들 자랑 하시는구나 하고 말았을 텐데
갑자기 우리 새아가는 아들에 비해 인물은 평범해도 심성이 엄청 곱단 말을 덧붙이시더군요. 솔직히 이건 거의 요간인가요? 그날 자리에서 표정 관리 안 돼서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하고 1년쯤 지난 언젠가 신우가 저희 집에 온 적이 있어요. 신우는 시부모님이랑 지방에서 사는데 그날은 서울에 볼 일이 있다며 하룻밤 재워달라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신우가 일찍 집에 왔는데 막상 셋이 있으니 어색해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남편이 제일 먼저 취해서 자러 들어가고 신우랑 저랑 둘이 남게 되었어요. 신우도 이미 취할 만큼 취한 상태였는데 저더러 자꾸 쪽조가 쪽조가 이렇게 저를 부르더라고요. 도대체 쪽쪽이가 뭐냐고 왜 저를 그렇게 부르냐고 물으니 평소에 아들 등골 빼먹고 산다고 시어머니가 저 없는 데선 저를 쪽쪽이라고 부르신다더군요. 그 이야기를 끝으로 신우는 잠들어 버렸지만 저는 억울한 마음에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저를 아들 등골 베먹는다고 쪽쪽이로 부르셨냐고 따졌더니 당황한 시어머니가 어디서 들었냐고 그러시더군요. 그러면서 하신다는 말씀이 그냥 웃자고 농담처럼 한 말이고 또 완전 틀린 말도 아니지 않냐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일전에 남동생이 가게를 얻는데 2천만 원 빌려달라고 해서 제가 빌려준 일이 있거든요. 부모님보단 누나가 편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고 이자도 톡톡히 준다고 해서 딱 2달간 빌려줬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자를 받냐고 했더니 그럼 누나랑 매형 선물이라고 해주고 싶다며 명품 지갑 하나씩 사주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이 일을 시어머니께 자기가 무슨 처남 가게라도 차려준 듯 과장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들으신 시어머니는 다시 저에게 전화해서 왜 남편이 힘들게 벌어온 돈을 친정에 빼돌리냐며 그러는 거 아니라고 있는 승질 없는 승질 다 부리셨고요. 생각보다 일이 커지자 남편이 나서서 자기가 수습하겠다고 시어머니께 해명 아닌 해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오해가 다 풀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시어머니는 그 사건 이후로 제가 남편 등골이나 빨대로 쪽쪽 빨아먹는 여자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저는 고민 끝에 남편에게 사업을 따로 각자 해보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의외로 흔쾌히 좋다며 기왕 이렇게 된 거 생활비도 반반씩 부담해보자고 하더군요. 저도 차라리 그렇게 하면 시댁에서 말 나올 일도 없고 낫겠다 싶어서 좋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그런 꿍꿍이가 있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저는 같이 일하던 직원 중 마음이 맞던 여직원과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전에는 중국에서 대량으로 들여와 팔던 도매에서 벗어나 소량씩 오더를 받아 특정 업체하고만 거래하는 의류 도매업을 시작했어요. 다행히 여지껏 사업하면서 인맥 관리를 잘 해놓은 게 있어서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쉽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네요. 하지만 남편은 기존에 하던 사업이 지겹다며 다른 일을 하겠다더니 와인바를 차리더군요. 말이 좋아 와인바이지. 누가 봐도 이해 안 가는 위치에 매장도 작아서 누가 과연 올까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건 제가 남편 사업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기 시작하면 남편도 똑같이 제 사업에 다시 간섭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각자 사업을 시작한 지 한 지 3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입니다. 연애할 때부터 남편은 핸드폰을 잘 들고 다니지 않아 속을 썩였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언젠가부터 손에서 핸드폰을 내려놓지 않고 잠금까지 설정해 놓았더군요. 그뿐만 아니라 새치가 워낙 많아서 제가 항상 염색 좀 하라고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럴 때마다 자연스러운 게 제일이라며 죽어도 안 하더니 언제가부터 멋들어진 갈색으로 염색을 하고 다녔습니다. 부쩍 외모에 신경 쓰기 시작한 이후에도 무엇보다도 밖에서 자는 게 싫다며 여행 다니기도 좋아하지 않고 하다못해 찜질방도 안 가던 사람이 사업상 아는 사람을 만나봐야 한다며 이따금씩 외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친한 친구에게 털어놓으니 혹시 남편이 바람피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여자가 생겼다는 확신을 갖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모처럼 쉬는 날이라 남편이랑 근교에 가서 꽃구경이라도 좀 할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아는 사람이라고 상의할 일이 있다고 아침 일찍 나가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집에 혼자 남아 대청소를 시작했고 그러다 남편이 미처 숨기지 못한 남편의 카드 명세서를 발견했네요.
백화점에서 값비싼 물건을 할부로 사기도 했고, 결정적으로 숙박업소에 간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이튿날 돌아온 남편에게 카드 명세서를 들이밀며 바람났냐고 물으니 너무 순순히 그렇다고 자백을 하더군요. 저는 그래도 미안하다고, 실수라고 사과하고 진심으로 빌면 한 번은 용서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며 미안하다고 하는 그 모습에 오만정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이혼하고 싶냐고 물으니 그건 또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께 일단 전화를 드렸고 남편이 따로 만나는 여자가 있다고 말했어요. 차마 친정에는 말할 수가 없어서 시어머니께 같은 여자로서 위로라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한숨을 내쉬더니 원래 남자가 잘나면 여자들이 무슨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싶어 들러붙는 법이라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고 잊어버리라더군요. 오히려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라고 우리 아들 일하느라 바빠 죽는다 하는데 괜히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통화를 할수록 있던 정 없던 정 전부 다 떨어져서 제가 그냥 이혼하겠다고 하니까 시어머니는 말귀를 못 알아먹는다며 네 맘대로 하라 하시더군요. 시어머니든 남편이든 진심으로 사과만 해오면 소송하지 않고 적당히 위자료만 받고 끝내려고 했어요. 애시당초 같이 살고 있는 집은 친정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었고 저희는 전세가 아닌 월세로 돈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남편이 물고 늘어져도 남편 몫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남편도 시어머니도 뻔뻔하게 행동을 하니 저도 악에 바치더라고요. 결국 변호사를 사서 그 여자한테 먼저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고 이를 알게 된 남편이 절대로 이혼해주지 않을 거라며 엄포를 놨지만 귀책 사유가 남편에게 있었기에 제가 이혼 소송을 또 걸었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남편 앞으로 사업장도 있고 하니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소송을 시작하고 2달쯤 지나가자 그제서야 남편은 자기가 불리한 상황임을 깨닫기라도 했는지 저에게 합의하자고 하더군요. 저도 하루라도 빨리 이 지긋지긋한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에 위자료 4천과 남편이 몰던 수입차를 제가 가져오는 조건으로 완전히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 사연이 여기서 끝이면 참 좋겠습니다만 남편과 이혼하고 3달쯤 지났을 때입니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하더군요. 친정어머니께 털어놓으니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직접 얼굴 보고 잘 지내시라 인사라도 하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서울까지 올라오신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반년 만에 처음 뵙는 거였는데 매우 수척해 주셨더라고요. 건강하시냐 물으니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시아버지가 바람이 났다고 하십니다. 시아버지가 말수가 없으시긴 해도 그러실 분 같지는 않았는데 참 별일이다 싶더군요. 시어머니 말씀은 시아버지가 이혼하자고 하는데 자식이라고 있는 것들이 두 녀석 모두 돈이 있는 시아버지께 달라붙지 자기 편을 들어주는 이가 하나 없다면서 이를 어쩌면 좋겠냐고 저더러 자기를 도와달라 하시더군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더니 참 피는 못 속이는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따로 해드릴 건 없고 그냥 이혼하시는 게 속편하실 거라고 조언해 드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럼 자기는 이제 뭘 먹고 사냐고 하시길래 소송 거시고 위자료 받으시라니까 자기는 그런 거 할 줄 모른다며 자꾸 저에게 도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했던 그대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시어머니가 돌변하더니 저에게 그럼 당신 아들 돈을 4천이나 뜯어간 거냐면서 지독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그 돈을 다시 내놓으랍니다. 당신 아들이 준 돈이니 당신 돈이나 마찬가지라며 그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내셔야겠답니다. 기도차고 소름도 돋더라고요. 그동안 잊고 살았던 서름이 갑자기 복받치듯이 올라와서 시어머니께 그랬어요. 그동안 시아버지하고 자식들 등골 있는 대로 쪽쪽 빨아먹고 사시더니 이제는 맏며느리 등골까지 빨아먹으려 하시냐고 왜 이렇게 사람이 염치가 없으시냐고 쏘아댔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말 다 했냐 화를 내면서 마시고 있던 냉수를 제 얼굴에 끼얹더군요. 저도 질세라 제 앞에 있는 주스를 시어머니 얼굴에 확 끼얹어 버렸어요. 이제 엄연히 남남인데 막하지 마시라 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소리만 연신해대는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카페를 나오는데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얼마 전까지
저는 일에만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집에 있으면 잡생각이 자꾸 나서 우울해졌기에 정말이지 일하고 집만 오가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덕분에 지금은 연예인들한테 협찬도 해주고 해외고 수출도 하고 제가 목표했던 바를 하나씩 이뤄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정말 우연히 예전 신우를 만나게 되었어요. 의류업계 종사자들과 같이 술자리를 하게 되었는데 자기 회사 인턴이라며 아는 대표가 신우를 데리고 나왔더라고요. 처음부터 신우에게 나쁜 감정은 크게 없었기 때문에 반갑게 인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술자리가 파하고 집에 가려는데 신우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예전처럼 언니네서 하루 자고 가도 되냐고 묻길래 그러라 했습니다. 사실 같이 한 세월이 있어서 그런지 전 남편 소식이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간단히 말하자면 전 남편이 만나던 여자는 남자 등쳐먹기 선수였고 애초에 처음부터 남편의 돈을 목적으로 접근한 것이었던 거죠. 저랑 이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여자한테 돈 다 털리고 그나마 가지고 있던 사업인 와인바도 망해버렸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하고 별거에 들어가셨고 오갈 곳 없어진 남편과 시어머니 둘이 같이 살고 있다네요. 신우는 지금은 고시원에 머물면서 직장 생활 시작했고요. 신우에게 잘 지내라고 가끔 연락하면 언니가 맛있는 거 사준다 했습니다. 전 남편에게는 내 소식은 전하지 말아달라 하니 알겠다곤 했는데 솔직히 전한다 해도 꿀릴 거 하나 없어서 걱정하진 않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에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